이 사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뭐 계급, 가족, 사랑 이런 키워드로 논의를 해왔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폭력. 근데 사실 이제 폭력이 굉장히 어려운 키워드여서 쓰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상에 폭력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문제는 또 꼭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 문학에서 폭력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글을 써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표는 되도록이면 뭐 짧게 하고 토론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이제 늦은 저녁에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들 여기 이제 관객분들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마련하고 싶은데요. 네, 가급적이면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발표자 황정화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황정화 선생님은 그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영국 소설에 대해서도 글을 쓰시고 한국 소설에 대해서도 글을 쓰시고 문학 이론에 대해서도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요. 뭐 개념 비평, 인문학 이런 책도 내셨고 사실 번역도 많이 하셨는데 언급하기를 꺼려하시지만 이러저러한 뭐 왜 마르크스는 옳았는가, 도둑맞은 세계화, 컬러 오브 워터 등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번역하셨고요. 한영, 영한 뭐 다 번역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창작가 비평의 편집위원으로 계시고 현역으로 평론을 계속 지금 뭐 한국 문학에 관련된 메타적인 중요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판적 서사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황정아입니다. 네, 저 발표문을 읽는 방식으로 발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사실 소영현 선생님께서 이제 이 폭력이라는 키워드 먼저 말씀을 꺼내 주셨는데 사실 제 발표가 그거에 딱 맞는 발표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먼저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먼저 이 글을 청해 주실 때 좀 다양한 이제 그 현재의 문학의 경향을 좀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좀 잘 충족시키지 못해서 여러모로 좀 부족함이 많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제 발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제 발표문 읽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비판적 서사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라고 했고, 이거를 이제 앞부분은 이제 비판이라고 했을 때 문학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어떤 비평 이라는 장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근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 비평과 번역이 이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제가 앞에서 이 비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맥락 없는 것은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좋은 상황이 저한테는 되었네요.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비판은 얼마나 비판적인가 이게 사실은 저의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비판적 서사는 얼마나 비판적인가 이런 질문들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문학에서 비판적 서사라면 대개 이제 비평 또는 평론이 먼저 떠오르지 싶은데요. 마치 몇몇 개간지에서 비평이 일정하게 조명을 받는 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번에 조명이 대화를 향한 열띤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과거처럼 치열한 논쟁의 요구를 거의 동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공감하더라도 또 치열한 논쟁의 요구가 뭐 언제 또 있었는가 이런 것을 또 기억해내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10여 년 전에도 비평은 한 차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해서 심각한 위기라는 판정과 발본적 자기 성찰의 요청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소영현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제 판단과 평가를 배제한 수동적 리뷰어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좀비 비평이 되었다고 개탄을 하셨고요.
그런 한편으로 비평가는 이제 어떤 확고한 미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미적 서열을 확정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음을 자인해야 하리라는 다른 종류의 공고도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그때도 있었는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나 그에 따른 실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비평이 위기라는 인식은 꽤 오래된 것이고 또 근래에 이 대화 요청에서 또 역시 모종의 위기, 그 대화 요청 역시 모종의 위기 의식에서 비롯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렇듯 비평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는 때로 이제 종언이라는 극단적 어휘를 동반하는 문학의 위기의 일부라고 대체로 생각되는 가운데 드물게는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서 문학의 위기를 해결할 주체로 호명이 되기도 합니다. 문학 일반이라기보다는 문학 연구에 초점을 둔 논의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통상 문화 연구로 불리는 그 역사주의적 맥락주의적 학술 패러다임의 위세가 야기한 폐해를 짚으면서 그것이 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비평이 적어도 염원은 했던 더 폭넓은 사회적 기능을 포기하라고 문학 사상가들에게 요구하고 대신 문화 이론과 문화사를 쓰는 식으로 제 아무리 비판적으로든 문화를 그저 관찰하도록 가르치는 점에서 하나의 탈정치화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이 조지프 노스의 논의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 연구보다 더 민주주의적이고 급진적임을 자처해온 문화 연구의 정치성을 감히 의문시한 노스의 시도에서 어쩌면 더 놀라운 점은 그가 학술 패러다임이 야기한 이런 폐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름 아닌 비평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문화의 상태에 대한 징후 포착과 지식 축적의 도구를 넘어서 문학이 문학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비평의 복원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노스의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도 이 복원해야 하는 비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노스가 말하는 비평이란 문학 작품을 수단으로 새로운 감수성의 영역, 새로운 주관성 양식, 새로운 경험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미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적 감수성이나 미적 교육 같은 단어들이 조금 낡은 느낌이기는 해도 딱히 흠잡기도 어려운 이런 노스의 비평 정의는 스스로 비판한 학술 패러다임과 겹쳐지는 지점에서 자기 모순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미학적 변별, 디스팅션의 도출이 자동적으로 계급 변별의 도출과 엘리트적 방식의 우리를 연루시킨다는 그런 학술 패러다임, 문화연구 패러다임의 전제가 문제다라고 본인이 이제 실컷 지적하고도 이 노스 그 자신도 역시 이 비평에서 판단과 평가를 통한 변별을 한사코 반민주주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문화연구 주창자들뿐만 아니라 노스 같은 이들의 어떤 공통 표적이 된 F.R. 리비스의 공감을 표하는 것으로 저의 논의를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리비스에게 문학이 문학답게 존재하는 방식은 문학 텍스트를 읽는 이들 각자가 텍스트와 맺는 밀도 있는 관계, 그리고 그렇듯 텍스트에 반응하고 의미를 재창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이런 재창조적인 반응과 만남은 곧 그러니까 비평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에 개방된 어떤 비평적 판단 과정 그 자체입니다. 비평적 판단은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퍼스널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내재적인 형식은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한편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그렇지요.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또 의견을 덧붙여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된 어떤 대화이고 더 정확히는 무수히 서로를 촉발하는 대화의 연쇄이며 이 연쇄는 또한 어떤 가치의 유통 과정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애초에 비평을 살피는 계기가 된 비판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리비스가 말하는 비평적 판단과 비판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그가 문학 연구에서든 비평 활동에서든 판단이 서열을 매기는 반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 일축당하는 동안 비판은 한층 위상이 높아져 왔고 그 점은 문학 작품에도 얼마간 적용이 됩니다. 이 문학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몫이 없는 자들의 몫을 말할 때조차
그러니까 이제 약자나 소수자의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만드는 게 이제 문학이 할 수 있는 정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때조차도 이 몫의 획득 도모 또는 몫이라는 발상의 전환 보다도 몫이 없음을 그냥 비판하는 일을 주된 활동으로 규정해 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술 패러다임을 두고 제 아무리 비판적으로든 문화를 그저 관찰한다고 한 노스의 말이 함축하다시피 비판은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한때 널리 쓰였던 전복이나 내파 같은 단어보다 얌전한 표현인데서도 드러나듯이 여하한 개입과 변화 또는 재창조보다는 관찰 같은 한층 온건한 활동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관찰을 적발이나 폭로 같은 더 강한 단어로 바꾸더라도 핵심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런 경향을 두고 이 세주익 같은 비평가는 마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듯 문학을 문화의 어두운 진실을 노출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어디서나 숨겨진 위협을 찾고 부정적인 정동을 탐색하는 데 몰두하는 편집증적 읽기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평의 위기 또는 더 포괄적인 문학의 위기는 비판이라는 범주에 그 문학 자체의 사회적 효용이나 존재적 정당성을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과연 비판적인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은 문학에만 한정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를 그 라투르라는 잘 알려진 이 사람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 비판은 힘을 잃었는가? 사실의 문제에서 관심의 문제로라는 글에서 라투르는 비판이 올바른 관역을 겨냥하지 못하고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전쟁을 위해 저기 한참 전에 사라진 전투를 위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헛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가 말한 사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예컨대 기후변화 부인론을 떠올려 보면 분명해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난 없고 모든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판의 오랜 주장을 이제는 그런 부인론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사실들이 한갓 이데올로기적인 구성물이다라고 일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은 더 이상 사실인 척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매우 효과적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으로 위장된 좋은 사실에 대한 과도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 된 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고한 집안도 없다는 것, 항상 그 배후에 뭐가 있고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비평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최악의 상대가 이 확고한 집안의 결렬을 우리로부터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위해서 전유해 간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투르에 따르면 비판이 심각한 정당성 위기가 맞닥뜨린 데는 그간 당신이 비판적이라면 당신은 항상 옳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종의 비판적 야만성을 발동해 온 탓이 큽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기소 독점권을 진 채 기소해서 명예를 얻고 기소하지 않아서 돈을 얻는 한국 검찰처럼 비판은 사실 뒤에 감추어진 어떤 신념, 권력, 환영을 폭로하는 데 탁월했던 강력한 기술적 도구의 배치로부터 아주 논쟁의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때로는 그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어떤 그런 신공을 발휘하면서 언제든지 올바른 만큼은 독점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희열을 주는 마약이 되었기에 이미 힘을 잃었는데도 계속해서 비판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전해를 이끈 논자답게 라투르는 선제적으로 또 사실상 자기 손에 무장해제 당한 비판이 취해야 할 선택지로 고집스러울 정도의 실제론적 태도, 다시 말해서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풍요롭고 복잡한 사물로 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때 사물, thing이라는 표현은 하이데거를 참조한 것인데 하이데거는 일찍이 모든 유럽 언어에서 thing이라는 그 단어와 준사법적인 어떤 회합, gathering 사이에 강한 연관이 있고 이 사물은 어떤 경우에는 저 밖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고 다른 경우에는 그야말로 안에 있는 쟁점 혹은 모임을 나타낸다는 데 주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라투르의 언어로 옮길 때 이는 사물이 사실의 문제에서 관심의 문제, 그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oncern을 이제 관심으로 옮긴 건데요. 이제 concern의 뜻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 의미로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돌봄까지도 어쩌면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라뚜르 또는 뭐 여러 물질적 전의 논자들, 뭐 신유물론을 포함해서 이런 논자들의 논의 가운데 주목받는 대목은 대체로 사물 또는 비인간을 향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비판성에 대한 이 라뚜르의 문제 제기 역시 주목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라뚜르는 관심의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강력한 기술적 도구를 고안할 수 있지 않을까. 도나 헤러웨이의 주장처럼 더 이상 주안점이 폭로하는 데 있지 않고 보호하고 돌보는 데 있는 그러한 기술적 도구를 고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물이 곧 모임이듯이 비판가는 폭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결하는 사람이고 순진한 신자들의 발 아래 깔린 양탄자를 들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모일 광장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직면하게 될 실천적인 문제는 비평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긍정적인 은유, 제스처, 태도, 반사작용, 사유습관들의 집합 전체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갱신을 향한 라뚜르의 주장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에서는 사물로 향하라 하는 그의 제안이 문학적 실천을 결국은 더 많은 사물에 대한 더 정교한 재현의 틀에 가둘 우려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학을 재현의 틀에 가둔다라는 게 이제 저의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지만 앞서 노스가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네, 그렇죠. 라뚜르 역시 관심의 차원을 제기하고도 이 모든 사물을 향한 동질적인 관심을 상정하지 어떤 특정한 사물이 우리의 어떤 관심을 또 어떻게 요구하는가라는 비평적 판단의 범주와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폭로와 적발에 그치는 통상적인 비판의 비판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집결하고 구성하는 활동을 향한 촉구는 오늘의 문학의 정치를 갱신하는 일에 참조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절은 이제 그 비판적 서사를 가지고서 이 앞에 문제의식을 조금 이어나가 봤는데요. 비판적 서사의 다른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이제 권여선의 무구라는 작품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비판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일리가 있다면 비판적 서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잔혹한 폭력이나 극단화된 불평등 같은 것에 대한 비판이 힘을 가지려면 적어도 폭력과 불평등이 세상에 이치여서는 안 된다는 공통 감각이 우세해야 합니다. 근데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거치고 맨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말기적 증상이 노골화되면서 우리는 그런 공통 감각 자체가 위기에 처했음을 나날이 실감합니다. 공통 감각을 전제하는 비판 역시 올바른 관역에 꽂히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공통 감각이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쓰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썼지만 이 공통 감각에 크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폭력이 폭력을 언제까지고 반성하지 않으며 불평등이 스스로를 변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이른바 자본주의 현실주의의 치세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현실주의 메커니즘은 어떤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그런 가치가 원래 없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원래 없으니까 있을 도리도 없다 이렇게 이제 되받아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력의 잔혹함을 비판하는 서사가 도리어 폭력의 위력을 증폭시키고 재난이 된 불평등을 비판하는 서사가 도리어 불평등의 실제성을 강화할 위험. 다시 말해서 서사가 비판한 현실과 그렇게 비판받는 현실이 서로 마주보는 거울처럼 끝없이 서로를 대비추면서 우리의 세계상 자체를 장악해버릴 그런 뚜렷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판적 서사에 동반되기 쉬운 어떤 무력감 또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의 종말과 미래의 폐허를 경고하는 SF 서사 또한 이 아이러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갱신이 필요하듯이 비판적 서사의 갱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소설에서 이 비판적 서사의 다른 존재 양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여선의 소설에는 저는 이제 자주 청빈 또는 단순 재생산의 삶을 향한 어떤 유토피아적인 욕망이 독특한 방식으로
때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자기 파괴나 자기 처벌적인 강렬한 정동과 결합된 채 그려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무구라는 작품 역시 그런 계열의 소설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20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게 된 대학 동기 임소미와 고현수 사이의 어떤 우애가 이 소설의 유토피아적인 충동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동은 권여선의 다른 소설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과잉이 덜하고 약간 덜 도착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표현이 되기보다는 어떤 불행한 인연처럼 보이는 어떤 것 또는 다행한 사건처럼 보이는 어떤 것 속에서 이제 잠복한 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미가 지인의 페북을 통해서 제외한 현수는 유시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인문대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던 늘씬한 아가씨였던 현수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45이라기에 늙고 지치고 살도 많이 붙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기이한 활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활을 막 직접 부딪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이제 준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낡은 팥죽색 차를 타고 포장도 안 된 논두길을 따라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만둣국 같은 것을 먹거나 겨우 폐업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담배를 피우며 그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고작인데도 소미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현수를 만나러 먼 길을 오갑니다. 이들의 만남을 둘러싼 풍경으로는 소미의 맹숭맹숭한 그리고 현수의 파탄난 결혼이 있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렬한 욕망이 집결된다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선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만드는 매개이고 현수의 직업과 관련이 되지만 이 유씨 전체를 들썩이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실로 위력적인 행위 능력을 발동하는 비인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의 한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데 식당 옆자리에서 거의 이제 참상이라고 해도 좋을 가족 드라마를 상연한 어떤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게 이 묘사도 굉장히 생생한데요. 네, 아이는 울고 뭐 아버지는 윽박지르고 엄마는 무감각해지고 막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슬픈 가족 드라마, 네, 참상 같은 그런 드라마를 연출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현수는 저 가여운 부부도 미쳐가는 중이며 저기 샘골 쪽 아파트 그거 덥석 상투 잡고 들어온 게 뻔하다고 일러줍니다. 이 현수에 따르면 유씨의 부동산 업자들이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것은 대박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망할 것이다 조만간. 그런 기운이 가득한 동네거든 이 동네가. 그런 동네의 무시무시한 열기를 소민어는 상상도 못할 거라면서 현수는 그래서 재미가 있다면 있지 사람들이 막 미치는 게 보이니까 막 던지고 막 주워 먹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현수 역시 그 미친 열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쯤은 의도였을 테고 또 반쯤은 주저했을 테지만 돈 있으면 꼭 사고 싶어 죽겠는 땅이 하나 있고 아직 때를 안 탄 무구한 땅이라는 말을 넌지시 꺼내요. 결국 소미로 하여금 모아둔 돈을 긁어 모으고 엄청난 빚까지 지면서 사게 만듭니다. 이 사고 싶은 땅이 있다는 말에 선뜻 호응하는 소미에게 현수는 정신 차려 너도 지금 막 미쳐가는 중인 거야 라고 농담처럼 또 핑계처럼 경고하지만 소미를 움직인 것은 그런 미친 열기가 아니라 땅의 무구함, 이 따옴표를 조금 치기는 해야 될 텐데요. 무구함과 그 무구함을 현수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이 없다는 현수에게 일단 자기가 돈을 내고 나중에 반을 무조건 현수에게 팔 것이니 공동 명의로 해두자라는 그런 부동산 계약 관행에도 어긋나고 현수도 사양한 그런 순진한 제안을 하면서 소미는 이익을 봐도 손해를 봐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을 현수와 함께 갖고 다듬는 일에 재미를 붙이는 모습에도 어떤 무구한 기대에는 충만합니다. 적어도 당시의 소미에게 그 땅은 아직 부동산이 아니었고 분명 현수에게도 얼마가는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곳은 뒤에 묘역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도는 떼탄 부동산이었고 그렇게 이제 들어온다더라 하는 소문을 이제 전해주니까 여기는 별말이 다 도는 동네라며 소미를 안심시키던 현수는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끊긴 이후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가 사라지면서 소미는 남편 몰래 진 빚을 갚느라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주변 입지의 변화와 땅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수완이 합세하여 그 땅은 임대 보증금을 안겨주는 알짜배기 부동산이 됩니다. 그 수익금으로 소미 부부는 안락한 노후를 누리며 이제 소미도 언제 새가 들어오는지 근처 워터파크가 개장하면 우리가 땅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뭐 이런 계산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도 손해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다짐은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 지분을 요구하는 현수에게 그 땅의 모든 권리는 그걸 홀로 지켜낸 자신의 목심을 반박하는 그런 상상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요약으로 보면 이 소설에도 비판하자면 더없이 정밀하게 비판할 거리들이 널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정하게 다 비판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생은 했다 쳐도 결과적으로는 미친 부동산 시장에 동참한 소미의 성공적 투자는 중산층의 위선이나 소시민적 욕망 같은 범주로 풍자될 만하고 투자의 뜻이 없던 소미까지 연루시킨 유씨의 이상한 열기 같은 것은 한국 사회의 축도로서 신랄한 사회 비판의 드라마로 발전될 소지가 충분하며 사정이 어떠했든 친구를 고들겨 팔리지 않는 땅을 떠넘긴 현수의 행동은 인간관계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추출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그 모든 비판의 소지를 일정하게 드러내면서도 거기에 서사의 초점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현수와 계속 만났을까 생각해보는 소미는 다른 일로도 그들의 관계가 끊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절연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 사이 한 차례 땅을 팔 기회도 있었으나 사려는 사람이나 부동산 업자나 모두 미친 사기꾼들 같은데 진저리 치면서 다시 거두어 들인 바도 있습니다. 당시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소미는 그 돈 없어도 안 죽는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렵고 또 두려웠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를 전하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 만난 첫날 현수가 20대를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는 젊었으며 두렵고 또 두려웠지라고 했던 대목과 연결이 되고 또 현수와 만나던 그때가 그래도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젊었던 시절이었기에 여전히 두렵고 또 두려웠으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웃고 죽자고 담배를 피워대고 겁없이 땅을 사고 했음을 알게 되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이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미의 말 맞다나 이제 그들 부부는 죽을 때까지 아무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이 소설이 일러주는 바 무구한 삶이란 사실 두려운 삶입니다. 세계의 실세가 다 장악 못한 무구한 땅과 만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용기보다 먼저 오는 두려움인 것이라고 이 소설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미친 세계의 기이한 열기에 전염되거나 안온하고도 무의미한 생활의 궤도에 갇힙니다. 현수의 만남과 그 이후의 날들은 남부럽지 않은 은퇴 생활을 누리는 사람답게 뷰티숍과 사우나에서 소미가 온몸을 정성스레 케어받아 어딜 가도 흠잡힐 것 없는 산뜻한 상태가 되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회상으로 이제 이 작품 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안락한 생활을 묘사하는 이 소설의 어조는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미 역시 그 어떤 시간보다 현수와 함께 거기서 실개천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던 그 시간이 좋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새 신사의 칭찬처럼 참 때가 없으신 몸으로 누운 채 소미는 웃음인지 눈물인지를 참느라 신생아처럼 눈을 꾹 감고 입을 앙 다뭅니다. 소미는 외로웠고 앞으로 자신이 더 외로워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언젠가 현수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라는 말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렇듯 현수와의 우애는 사라졌어도 그 우애의 존재감은 어떤 부동산의 위력보다 강렬하게 소미의 삶의 핵심에 남았습니다. 이 소설의 초점은 두렵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 없는 생활을 언제든 이겨낼 어떤 무구한 삶의 잠재성을 설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구는 열망에게 길을 열어주는 교육, 욕망하도록, 더 나은 방식으로 욕망하도록, 더욱 욕망하도록, 무엇보다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도록 욕망을 가르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갖든 어떤 안락을 누리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것, 삶과 기쁨의 토대가 다른 곳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권여선 소설에 있는 비판보다 좀 더 강력한 급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비평의 갱신과 비판 서사의 갱신이라는 입장에 서서 권여선의 각각의 계절 안에 속해 있는 무구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소설을 통해서 새로운 비판 서사의 존재 방식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 주셨는데 그 중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비판의 여지가 참 많다라고 했던 부분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어서 이따가 토론 시간에 논의를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